자, 1번부터 풀겠습니다. 물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물체가 떨어진다라는 말은 뭐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자, 킬로그램이니까 9.8 곱하기 질량이 2 곱하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높이 h가 226 빼기 30, 즉 196줄이잖아. 그럼 h가 얼마가 나와야 되죠? 단위까지 해서 5번. 자, 2번은 여기에서 물체를 던져 올렸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바닥에 떨어진다고 할 때 지면에 닿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사실은 던지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치가 0이고 운동은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이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와 같으니까 이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죠? 9.8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98줄이고. 맞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100줄. 합쳐서 몇 줄? 네, 198줄이 되겠습니다. 3번의 1번이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이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말이 되면 되겠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만 돼 있으면 됩니다. 2번, 그러니까 바닥에 닿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최고점에서 위치 에너지와 같겠죠. 그럼 9.8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39.2줄 되겠지? 자, 4번. 옳은 것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곱이 아니라 합이죠. 속력이 변할 때 운동 에너지는 변하죠. 자유낙하하는 동안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가 아니라 반대지 위치가 운동으로고, 수평면으로 굴러가는 동안은 마찰력이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니까 틀렸죠. 정답은 그래서 5번. 올라가는 동안은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자, 5번 문제. 그럼 결국 봐봐.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분의 몇 분의 몇이 되죠, 이게? 아니지, 1분의 9죠. 왜? 얘는 B는 10m 내려왔고 A는 90m 내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1대 9죠. 그러니까 9대 1이지, 9대 1.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2분의 1 MVB의 제곱분의 2분의 1 MVA의 제곱이잖아. 맞죠? 근데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건 뭐다? VB분의 VA를 찾고 싶은 거 아니야.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위의 식에서
루트를 쳐주면 되겠지. 제곱근을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얼마다? 따라서 3대 1이 되겠습니다. 3번.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운동 에너지가 9배다. 속력은 몇 배냐? 보통 우리는 그 반대를 물어봤죠. 속력이 2배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 속력이 3배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 근데 그걸 반대로 물어본 거예요, 이 문제. 운동 에너지가 9배다. 그럼 속력은 몇 배냐? 네, 그걸 물어본 문제인 거지. 됐죠? 자, 전기 에너지가 전환.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 하고 전력에 대한 개념하고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자, 전자기 유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 비슷한 단어 우리 공부한 적 있어요. 전기할 때. 무슨 유도? 그치, 정전기 유도가 있었지. 정전기 유도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금속이나 물체의 부근에 뭐를 가까이 가져다 가면 대전된 물체를 접근시키면 대전체와 물체 내부의 전자 혹은 대전체와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사이에 인력과 청력이 작용하게 되잖아. 전기력에 의한. 그것으로 인해서 도체면 내부에서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서 양쪽에 극이 나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했어요. 부도체라면 내부의 분자가 회전함으로써 양쪽의 미세한 극 차이를 만들어서 인력으로 끌려오는 현상이 정전기 유도라고 했어. 즉, 또 이 단어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지만 유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다? 무엇을 이끌어내다. 즉, 외부 환경의 변화로 개 내부의 변화, 즉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유도전류 그런 말을 쓴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뭐에 의해서 전자 이동을 일으킨다? 자기력으로 일으킨다. 원래는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라 해가지고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 법칙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고등과정에 있고요. 렌츠 법칙만 중등에 내려와 있어요. 뭐 살짝 패러데이 법칙도 그냥 경향만 이야기는 해줄 거야. 공식은 안 가르쳐 줄 거고. 공식 배우면 머리 아프니까. 자, 이 전자기 유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미리 공부해야 될 물리학적 개념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좀 하고 할게요. 첫 번째가 자기선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기선속이란 어떤
어떤 정해진 영역 내부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수직으로는 생략해도 돼. 원래 정확한 명칭을 잡을 땐 수직으로입니다.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우리는 자기선속 파이라고 했습니다. 단위는 웨버라는 단위를 쓰는데, 단위 쓸 일은 여러분들에게는 없을 거예요. 대학교 가기 전에는. 근데 저거 파이 글자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파이는 파이고, 이 파이는 파이입니다. 철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발음 기호가 달라. 그거 있지? 그 비슷하다고 느끼면 좀 더 좋을래나? 우리 P를 한글로 적을 때 피읍으로 쓰죠. F는 한글로 적을 때 보통 뭐로 적어요? 피읍과 히읗의 중간쯤으로 발음하지. F. F랑 있잖아. 얘는 파이고 얘는 파입니다. 흐 발음이 살짝 들어가야 돼. 보통 지름 이런 거 쓸 때 많이 쓰는 글자고,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공집합 할 때 이거 쓸걸? 공집합 기호입니다. 자, 어쨌거나 자기력선 개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날 두 번째가 자기선속 밀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기호가 B입니다. 우리 옛날에 전기할 때 B는 무슨 뜻으로 썼게? 이거 할 때 FBI 할 때 B가 무슨 뜻이었죠? 전류는 I. F는 힘, 전류는 I, B는? 큰일이네. 다 까먹었네. 얘가 자기장이에요. 보통 자기장 세기 같은 거 표현할 때 우리가 B로 썼습니다. 자기선속 밀도라는 것은 면적당 자기선속이에요. 말 그대로 자기력선이 얼마나 촘촘하게 그려지느냐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뜻하는 물리량이 됩니다. B가. 단위는 웨버 퍼 미터 제곱, 혹은 대문자 T를 쓰고 테슬라라고 있습니다. 자, 렌츠 법칙이란 자, 요거 잘 봐봐. 원형 도선이나 솔레노이드의 내부 어디 말하는 건지 알겠어요? 그 안쪽 있지. 솔레노이드면 원통 안쪽. 원형 도선이면 그 원의 안쪽 공간. 을 지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장이 변할 때야. 자기력선 개수가 변해도 되고 자기력선의 조밀함이 변해도 됩니다. 그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할 때 자, 변화를 감소시키는 이에요. 자기장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선속의 변화를 감소시키는 이야. 변화를 감소시킨다는 건 무슨 소리다? 강해지면 반대로 약해지면 같은 방향으로 저기 이거 실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장치가 어디에 있냐면 저기 송정 지나서 기장 오시리아역에 가면 롯데월드가 있죠. 롯데월드 옆에 뭐 있는지 알아요? 그 루지 타는 곳 말고 국립부산학생과학관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기 연산동에 있다가 지금은 거기가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시간 될 때. 가면은 체험 같은 것도 있고 뭐 플라네타리움으로 별 같은 거 보여주는 데도 있고 뭐 설비 그 전시물들이 꽤 많아요. 가볼 만해. 국립부산과학관. 거기 웃기는 게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가는 일이 가끔씩 있는 것 같은데 1층에 보면 유아체험관이라고 따로 있거든. 어린애들 막 볼풀 같은 막 공 같은 거 터널 지나서 떨어지는 거 가지고 공 던지고 놀고 할 수 있는 방이 있어요. 애기들 뭐 스펀지 블럭 같은 거 쌓기 놀이하고 할 수 있는. 그 한쪽 구석에 웃기게도 학교 단체 관람을 가면 남자애들이 줄 서는 체험기가 하나 있어요.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발전기 체험기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내가 이거 또 한 군데서 더 봤는데 똑같은 거를. 저기 영도의 국립수산과학관에서 봤나? 맞나 모르겠네. 되게 심플해요. 코일이 감겨있고 위에서 자석을 이렇게 이거 여기에 밑에서 레버를 돌리면 코일 주변에 있는 자석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던가 코일이 돌던가 둘 중에 하나가 돌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전등이 3개가 박혀 있어. 그러니까 3개가 밑에서부터 위로 3개씩 해서 6개가 딱 박혀 있는데 얘를 천천히 돌리잖아. 네, 맨 밑에 불이 켜져요. 좀 빨리 돌리잖아. 2번째까지 불이 켜져요. 졸라 빨리 돌리잖아. 3번째까지 켜지거든. 자, 가서 돌려보고 불 3개 켜기 전에 남자애들이 그 자리를 뜰 수 있을까? 그거는 못 참죠. 친구는 3개 켰는데 나는 2개밖에 안 켜진다. 절대 그 자리 못 뜨지. 희한하게 유아체험관에 남자애들이 줄 서 있어요. 한 5-6명씩. 자, 무슨 소리냐? 우리 책의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 솔레노이드가 하나 감겨 있죠? 그리고 솔레노이드에 달려있는 거는 검류계라는 장치입니다. 검류계라는 장치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LED 다이오드 2개를 서로 반대쪽으로 병렬로 연결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가 A극, 여기가 B극이면
전류가 A에서 B로 흐르는지 B에서 A로 흐르는지만 알려줄 수 있는 장치면 돼요. 물론 요즘에 이제 전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검육에는 전류계, 전압계, 직류용, 병렬용, 뭐 저항 측정기, 단전 체크기 등등등 다 있는데 누전 체크기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은 멀티 검육계를 들고 다니는데 그냥 심플하게 전류 방향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봐봐. 자기 선속이 변해야 된대잖아. 솔레노이드 안쪽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네, 자석을 접근시키거나 멀게 빼면 되겠지. 여기서 중요한 거. 자석이 접근하면요. 자기력선의 방향이 어디로 생기죠? 아니, 접근할 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강해지고요. 즉, 증가하죠. 이게 멀어지면 약해지겠지. 즉, 감소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자석이 N극이면 자기력선 방향은 이쪽으로 생길 거고 S극이면 자기력선 방향은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방향이 되겠지. 그러면 결국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일으킬 수 있는 변화는 몇 가지다? 4가지죠. 어떻게? N극을 접근시키거나 N극을 멀리 빼거나 S극을 접근시키거나 S극을 빼거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기장이 N극이 접근하면 이쪽으로 강해지겠죠. 멀어지면 이쪽이 약해지겠지. 맞지? S가 접근하면 아니죠. 왼쪽으로 강해지죠. S가 멀어지면 왼쪽으로 약해진다는 거지. 요게 뭐다? 파이의 변화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아까 여기 힌트가 있지. 강해지면 어느 쪽으로 생긴다? 강해지는 걸 줄이기 위해서 반대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약해지면 같은 쪽으로. 강해지니까 반대로. 약해지니까 같은 쪽으로 유도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여기를 봐봐. 여기 방해한다라는 말이 적혀 있죠.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면 되겠네? 맞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N극이 들어오고 있잖아. 그럼 들어오지 못하게 솔레노이드 왼쪽이 N극이 되는 거야. N극이 멀어지면 멀어지지 못하게 솔레노이드 왼쪽이 S극이 되죠. S극이 들어오면 S극이 들어오지 못하게 왼쪽이 S가 되는 거고 S가 멀어지면 멀어지지 못하게 왼쪽이 N극이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때 솔레노이드를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 유도 자기장을 만들기 위한 오른나사 법칙으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흐르겠지. 그러면 이렇게 흐르기 위해서는 A에서 B로 검유계를 지나는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럼 요 두 개는
B에서 A로 검유계를 지나는 전류가 다시 얘는 A에서 B로 검유계를 지나가는 전류가 흐르겠지. 이렇게 자석을 움직여 줄 때만 솔레노이드에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그럼 이 전류를 크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자석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두 번째는 솔레노이드를, 요거는 많이 해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거는 많이 감아야 됩니다. 촘촘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감을 수 자체가 많아야 돼. 옛날에 한때 그 고등학교 요 전자기 유도, 이거 고등학교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통합과학에. 서술형 문제야. 어떤 학부모가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우리 애가 전교 1등인데 서술형 한 문제에서 과학 선생님이 억지 부려서 25점 날라가서 과학이 C 뜨게 생겼다. 서술형 한 문제가 통으로 날라갔다. 그래가지고 전교 1등 놓치게 생겼다. 이 문제 좀 봐달라. 해서 나온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유도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서술하시오였다고. 근데 그 학생이 낸 답은 솔레노이드를 촘촘하게 감는다라고 적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은 솔레노이드를 많이 감는다만 정답이라고 한 거야. 근데 실제로 공식상으로는 많이가 맞아요. 그래서 점수를 감점을 당했겠죠. 서술형이니까 점수 감점 폭이 좀 크겠지. 그러니까 애는 자기 생각에 많이 감는 거나 촘촘히 감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주장하면서 선생님한테 이의제기를 한다고 난리를 치고, 막 엄마도, 그 애가 저기 강남 사는 애였나 봐. 막 자기 아는 교수님들한테 막 물어보면서 그 논란이 이제 인터넷으로 되게 시끄러웠어요. 한 4, 5년 전에. 거기다가 내가 웃으면서 답했지. 근데 그 애가 자기가 촘촘하게가 맞다라고 들고 간 증거 자료를 보자고 하자 내가 말했지. 그 문제 통으로 점수 다 안 날린 게 다행이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애가 촘촘하게가 맞다라고 하면서 들고 간 근거 자료라고 가져간 게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가져간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솔레노이드에서 생기는 자기장세기 증가시키는 음식 있지. 그거는 분명히 촘촘하게가 맞았죠. 길이당 가문수였으니까. 맞지? 근데 얘는 공식을 보면 그냥 가문수예요. 그러면 길이당 가문수가 아니라 순수한 가문수니까 촘촘하게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틀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은 T가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딱 글자 그 뜻 그대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지. 전에 우리 솔레노이드에서 생기는 자기장 이야기할 때 이런 문제 있잖아. 10cm에 100바퀴 감은 거랑 20cm에 150바퀴 감은 솔레노이드가 있다고 치자고. 그럼 자기장은 누가 써요? 10cm에 100바퀴, 20cm에 150바퀴. 10cm에 100바퀴가 더 촘촘하게 감겼으니까 자기장은 더 세죠. 근데 똑같은 솔레노이드를 유도전류를 만든다고 치면 10cm 100바퀴보다 20cm 150바퀴가 전류가 더 생겨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많이와 촘촘하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얘는 많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석을 어떻게 빠르게 움직여야 더 큰 전류가 생겨요. 천천히 움직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 오케이?
자, 일단 요거 빨리 필기부터 좀 합시다. 사용되는 곳들이 센서나 이런 데 되게 많이 쓰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발전기라고 돼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그 체험장치. 그 다음에 교통카드, 하이패스. 하이패스는 좀 다르긴 한데 사실 하이패스는 우리가 이제 전자기후도가 아닌 RFID,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전파 통신을 씁니다. 자기장 통신을 쓰는 게 아니고. 근데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학교 갈 때나 버스 탈 때 이렇게 갖다 대잖아. 그럼 여러분들 마이비 카드, 이게 만약에 카드라면 요 카드 바깥쪽 테두리에 코일이 감겨 있고 여기에 IC 칩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접촉시킬 때 밑에 기기에서 전자기파를 쏴줘요. 그러면 그 전자기파가 이 카드를 도는 전류가 되고 카드의 IC 칩이 깨어나서 정보를 처리해서 정보를 다시 기기한테 넘겨주는 형태야. 그래서 전자기후도를 쓰는 거고, 도난방지 장치는 그거 말하는 겁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 가면 그 계산대 옆에 이렇게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거 있지. 거기에 코일이 들어있고, 옷 같은 거 마트에서 옷이나 이런 거 사면 여기 자석 같은 거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태그 붙어 있는 거 있잖아. 얘가 강한 자석이기 때문에 그 자석이 거기를 통과하면 삑삑거리게 되는 거예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인덕션 레인지랑 여러분들 핸드폰 무선 충전기 있지? 이렇게 올려놓으면 충전되는 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덕션이 있고 하이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부엌에 있는 인덕션에 보면. 인덕션은 위에 만져봐도 안 뜨거워. 인덕션 자체가. 인덕션은 어떻게 되냐면 인덕션은 요거 차이가요. 인덕션은 밑에 기기에는 코일만 감겨 있어. 그리고 인덕션 전용 냄비는 밑에 냄비 밑받침이 되게 두껍거든요. 여기에는 그 전파를 수신할 코일과 저항이 감겨 있는 거야. 냄비 밑바닥에. 그러면 밑에서 자기장을 쏴주면 위에서는 자기장을 전류로 바꿀 수 있겠지. 그 전류가 냄비를 데피는 거야. 여기가 데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인덕션이에요. 그래서 인덕션으로는 오징어 못 구워 먹습니다. 오징어나 짚고. 근데 여러분들 집에 인덕션이 있는 사람들 보면 보통 3구 중에 한 구는 하이라이트라 그래서 여기에 코일이 감겨 있는 게 있어요. 그 샤브샤브집 가면은 이겁니다. 대부분. 뻘겋게 밑판이 뻘겋게 불 켜지는 거 있지. 얘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는 지포나 오징어 구워집니다. 달라요, 이 두께가. 그러니까 얘는 아무 냄비나 올려놔도 다 되는데 얘는 인덕션용 냄비나 후라이팬이 따로 있는 거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금속 탐지기, 각종 전자악기. 그 밤에 저기 해수욕장 같은 데 가보면 종종 사람들이 있어요. 금속 탐지기 이렇게 헤드폰 쓰고 이렇게 바닥 씩씩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금속 조각이 모래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호, 자기장이 바뀔 거 아니야. 금속이니까. 그게 헤드폰에 삑삑거리는 신호로 와요. 그러면 거기 땅을 집게 비슷한 이런 그 흙 파는 장치로 파가지고 털고 나면 이제 온갖 종류의 금속들이 나오겠지. 찌그러진 콜라캔, 사이다캔 같은 다른 깡통이나 그 다음에 여자애들 머리핀 이런 거는 그냥 쓰레기 치워주는 거고.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나오면 자기 거고. 간혹 보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끼고 있던 금 액세서리가 발견될 수도 있겠죠. 팔찌, 발찌, 귀걸이, 반지 이런 거. 이런 거는 경찰서 갖다 주게 됩니다. 그냥 가져가면은 점유물 이탈 횡령 죄가 되고요. 자기가 발견한 걸 경찰서에 들고 가서 습득물 신고를 하잖아. 6개월인가 아닐 거예요. 한 2달인가?
경찰이 경찰 분실물 올리는 그곳이 어디가 있대요. 거기에 그 물건에 대해서 올려놓고 그 물건들에 대한 기초 정보를 올려놓고 주인인 게 확인되면 주인한테 돌려주는데 그 안에 찾아가는 사람이 많이 없겠죠. 그러면 그거는 발견자에게 줍니다. 발견자가 그거를 받아갈 수 있대요. 그 수수료가 얼마를 내면. 그럼 이제 그건 이제 발견한 사람 거니까 팔아 쓸 수 있는. 우리 외국은 그냥 발견하면 자기 거라던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타. 전자기타는 기타 줄이 자석이에요. 전자기타나 전자바이올린은 줄 안에 자석이 들어있는 거고 요 본체 밑에 코일이 감겨 있어요. 그래서 줄이 떨리면 그게 뭐가 된다? 전기 신호로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크는 전에 내가 그 이야기 했을 거야. 전자기후도 할 때 마이크랑 스피커 설명해 주겠다고. 스피커는 커다란 진동판에 여기에 자석이 붙어 있고 여기에 코일이, 즉 전자석이 붙어 있는 게 스피커야. 그러면 여기서 신호가 전류가 막 이렇게 떨리면 거기에 따라서 이 스피커 진동판이 앞뒤로 떨리겠죠. 마이크는 어떤 구조냐면 요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컨덴서 마이크라서 좀 다른 거고 보통 많이 쓰는 노래방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는 앞에 진동판이 있고요. 진동판에 소형이지만 강력한 자석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코일이 감겨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음파가 이렇게 오면 이 진동판을 흔들 거 아니야. 그러면 자석이 앞뒤로 흔들려서 여기에 전류가 그 흔들리는 박자대로 떨리겠지. 이렇게 해서 구조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이게 마이크.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코로나 때 학교 안 가고 원격 수업 했었잖아요. 그때 출석 부르는데 마이크 작동 안 돼가지고 고생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막 어떤 애는 원격 수업하는 그 화면에다가 예라고 막 적어서 막 흔들고. 마이크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집에서 놀고 있는 헤드폰이나 스피커 있지? 그걸로 마이크 꽂는 단자에 꽂고 제어판에서 그게 헤드폰이 아니라 마이크, 기본 마이크라고 강제 인식시킨 뒤에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볼륨을 최대한 좀 올려놓고 헤드폰에다가 소리 지르면 소리 갑니다. 왜? 기본 구조는 똑같거든요. 오케이? 자, 그 뒤에 이제 소비 전력, 전기 에너지 전력량 이 부분 설명을 좀 할게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우리 전기 파트 배웠잖아요. 그 중에 전기회로 할 때 나온 개념들을 한 2가지만 좀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전류, I죠, I. 정의는 일정한 시간 동안, 단위 시간 동안 도선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을 전류라 그랬잖아. 그럼 얘를 공식으로 쓰면 I는 T분의 Q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식을 바꾸면
전하량은 뭐 곱하기 뭐다? I 곱하기 T다. 그지? 그 다음에 전압, 즉 기전력이나 전위차. 전압은 단위 전하가 운반해주는 전기 에너지의 각 전하가 운반하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우리는 전압이라고 한다고 심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이야기 했을 거야. 전압이란 일점 그 건전지 전압만큼 전하가 운반하는 에너지를 올려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압이란 전하가 운반한 전기 에너지의 양이잖아요. 맞지? 이 말은 우리가 운반해주는 총 전기 에너지는 뭐 곱하기 뭐가 된다? V 곱하기 Q가 되죠. 전압과 총 전하의 양을 곱하면 되지. 근데 위에서 우리는 뭐라 그랬다? Q는 IT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V 곱하기 I 곱하기 T가 되잖아. 결국 도선을 통해서 운반을 하는 총 에너지의 양을 전기 에너지라고 한다면 전기 에너지 공식은 뭐다? E는 VIT겠죠. 에너지니까 뭐다? 줄이잖아, 단위가. 즉 우리가 1줄이라는 에너지의 양은 전기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1볼트의 전압으로 1암페어의 전류가 1초 동안 흘러가면 뭐가 된다? 전기 에너지 1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맞춘 거야. 전하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전력 혹은 소비 전력이라는 개념은 (1초당) 소비되는 혹은 (1초당)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전력 혹은 소비 전력이라 그러고, 그럼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D호가 P란 말이에요. 소비 전력은 시간당 전기 에너지의 양이 되죠. 근데 전기 에너지는 공식이 뭐라고? VIT잖아. 그러니까 T분의 VIT가 돼서 약분돼서 시간이 없어지죠. 그래서 V 곱하기 I가 됩니다. 요거 단위가 와트거든요.
우리 와트라는 단위 전에 배운 것 같은데, 최근에. 지지난 시간쯤 한 것 같은데. 무슨 단위였게? 와트는 무엇의 단위일까요? 와트. 최근에 배웠어요. 일할 때 배웠어요. 이거 일률이에요.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 시간당 일의 양. 인류라고 같은 단위입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 보자. 30W 적혀 있네요. 이게 아마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 여기 큰나래 학원 사직 본관에 요거를 형광등에서 갈았거든. 옛날에 이게 이제 여기에 형광등 꽂혀 있을 때 아마 여러분도 본 적 있는 형광등일 거예요. 요렇게 U자로 꺾여 있는 형광등 양쪽에서 꽂는 거 있잖아. 등기구. 그거는 전기 소비 전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요거 한쪽에 짧은 거 하나가 27W였어. 근데 그거를 몇 개 꽂았었다? 2개를 꽂았었잖아. 그게 요거 밝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전에는 몇 와트짜리다? 54W짜리였다고, 한 개당. 근데 요거는 지금 몇 와트다? 30W예요. 선생님이 어릴 때,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 나이일 때, 그때는 형광등보다 백열등이 더 많았던 시대, 전구가 많았던 시대였단 말이야. 그 욕실, 화장실이나 아니면 집 밖에 마당을 비추는 조명등은 거의 100W짜리 전구를 써야 됐어요. 그래야지 좀 밖에가 보였어. 책상에 있는 스탠드 전구는 60W짜리 썼습니다. 근데도 이거보다 어둡죠. 책상 스탠드니까. 선생님이 지지난주에 선생님 집에 욕실에 전구 불이 좀 어둡길래 꺼내봤더니 LED 전구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LED 전구를 바꿨거든. 8W짜리던데? 전구 하나가? 이건 무슨 소리다? 에너지를 바꾸는데 옛날 백열 전구는 전기로 열을 만들고 열이 복사 형태로 빛으로 방출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넣어준 전기에서 빛으로 바뀌는 효율은 상당히 적겠죠. 열로 흩어지는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형광등은 백열등보다는 열로 흩어지는 게 적긴 하지만 형광등도 만져보면 뜨겁잖아. 그 말은 전기 에너지를 빛도 만들고 열도 만드는데 백열등보다는 적지만 열로 새나가는 전기가 많다는 거죠. LED는 이런 거 가까이 대보거나 만져보면 뜨겁냐? 그렇게 안 뜨겁죠. 그 말은 뭐다? LED는 더 적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줘도 빛으로 많이 바뀌니까 효율이 좋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인류라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여기서 요 부분이 뭐냐면 전구의 밝기가 되는 거예요. 회로에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거 기억할 거예요. 건전지 2개, 전구 2개로 직렬, 병렬 연결했을 때 어떻게 해야 가장 밝게 연결되고 어떻게 해야 가장 어둡게 연결되는지. 가장 밝게 연결하려면 건전지는 직렬로, 전구는 병렬로 연결해야 가장 밝아진다 그랬잖아. 그거 밝기가 몇 배 차 나는지는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쓰면. 되게 심플하게 회로 3개만 딱 그려놓고 설명해 줄게요. 전기 배운 것도 잠깐 기억도 다시 되살려 볼 겸. 자, 요런 걸 생각해 보자.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회로부터 하나 세울게요. 건전지 하나 전압이 V고, 전구도 저항 취급하면 되거든요. 전구의 저항이 R이고,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저항 하나니까 이 저항에는 V라는 전압이 걸리겠지, 당연히. 그러면 이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은 V 곱하기 I가 돼.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가 요걸 해볼까? 건전지가 두 개가 직렬. 전구는 같은 전구 두 개를 병렬로 놓을게요. 이게 가장 밝은 조합이라 그랬잖아. 맞지? 그럼 봐봐. 여기 전압이 2V니까 이 전구에도 2V만큼의 전압이 걸리겠지. 근데 저항은 얼마야? 전구 저항 하나니까. R이죠.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 I가 된다? 그치, 2I가 되겠지. 기억하죠? 기억나지? 그러면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은 P-는 4VI니까 4P겠지. 이건 무슨 소리다? 한 개 한 개 연결한 것보다 건전지 두 개의 전구 병렬로 하면 각각이 밝기가 몇 배가 된다? 4배의 밝기까지 나온다는 거야. 이상적일 때. 근데 반대로 가장 어두운 조합. 건전지를 병렬로 연결하고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고 여기가 V잖아. 그런데 총 저항이 2R이 되죠. 맞지? 얘도 R, 얘도 R이니까. 그러면 전류는 그치, 2분의 I가 흐르겠죠. 그럼 봐봐. 여기에 2분의 I가 흐르면 전압도 2분의 V만 걸릴 거야. 얘도 2분의 V에 2분의 I가 흐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저항의 이 전구 하나의 소비 전력 P2-는 4분의 VI지. 그럼 얘랑 얘랑 밝기가 몇 배 차이다? 16배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중간 거는요? 건전지 두 개 직렬, 저항도 둘 다 직렬. 2V에 2R이니까 I만 흐르지. 그럼 여기 R이고 여기에 I니까 여긴 전압이 V잖아. 여기도 VIR이니까 둘 다 뭐가 되죠? 그냥 P네. 맞지? 병렬해도 똑같을 거 아니야. 전압이 V고 저항은 R이니까 전류는 I겠지. 그래서 둘 다 직렬이거나 둘 다 병렬일 때는 얘랑 밝기가 같고 건전지만 직렬로 전구는 병렬로 하면 밝기가 몇 배 커진다? 4배 커지고 건전지를 병렬로 전구를 직렬로 하면 밝기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는 게 소비 전력이고요. 이거 말고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지금 전력량 말고 소비 전력 구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거든. 일단 요거 빨리 필기 좀 해봐봐. 하나만 공식 더 배우자. 배우는 거.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전자제품을 보면 한국 전자제품들은 다 220V용, 즉 200V용이거든요. 일본 전자제품은 110V용이죠. 100V용.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똑같이 일본이랑 같이 100V였다가 우리나라는 70년대 말 80년대 초 중반 선생님이 이제 되게 어리던 시절에 전기량이 늘어날 거를 생각하고 전기 보급을 늘리면서 아예 집에서 쓰는 전기를 220V로 다 바꿨어요. 전자제품 바뀌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건물 새로 지을 때도 220V 전기만 쓰도록 만들고 일본은 그걸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확실히 100V보다 220V는 위험해요. 100V짜리는 장난치다가 감전이 돼도 움직여지고 손이 떨어집니다. 220V부터는 감전되면 손 안 떨어져요. 그대로 붙은 대로 마비가 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뗄 수 있다고. 감전 오는 거에서. 찔이 또 오면 이걸 뺄 수 있는 정도 움직이면 되는데 220V부터는 그게 안 돼 붙어버려요. 그럼 이제 더 피해가 크겠지. 그런데 우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220V용 어떤 전자제품을 110V에 꽂으면 어떻게 될까? 왜 안 될까? 전력이 부족해서 안 돼요. 그러면 그 반대를 꽂으면 터집니다. 왜? 그거를 수식적으로 알아보죠. 요런 전자제품의 밑을 보면 여기 한번 보면은 정적 난방 능력 4000W, 정적 난방 소비 전력 1100W 뭐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저게 1100W라는 건 저걸 난방기로 돌리면 1초에 1100J씩의 전기 에너지를 쳐드신다는 소리입니다. 뭐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그냥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전격전압 소비전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자제품에 적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200V 800W다 라고 어떤 전자제품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 전자제품은 무슨 소리냐? 이 전자제품은 몇 볼트에 꽂아 써야 된다? 200V 용으에 꽂아 써야 되고 그 200V가 공급이 될 때 800W의 출력을 내준다는 소리야. 근데 생각해보면 얘는 전압이고 얘는 전력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값이 하나 있죠. 전류는 몇 암페어게? 전류는 4암페어가 되죠. 그리고 여기 전압이 있고 여기 전류가 있으니까 뽑아낼 수 있는 값이 하나 더 있어요. 저항은 몇 옴이게? V는 IR, 옴의 법칙. V는 IR, R은 I분의 V. 얼마? 55mm래요. V는 IR 혹은 R은 I분의 V니까 55mm 맞지? 근데 여기서 실제로는 이 값만 그 전자기구의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전자기구가 가지는 고유한 값이 저항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전자제품을 실수로 100V에다 꽂으면 몇 암페어가 흐른다? V는 IR. 그치. 전류는 2암페어가 흐르고 이렇게 꽂으면 출력이 몇 와트? 그치. 200W밖에 안 나오죠. 출력이 4분의 1로 줄어든 제품이 제대로 작동이 될까요? 안 되겠지. 그러면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죠. 100V용을 200V에다 꽂으면 출력이 몇 배가 뜬다? 2배가 아니라 4배로 뜨죠. 그러면 졸라 잘 돌아갈 것 같지만 출력이 4배가 된다는 소리는 그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열도 그러면 터지는 거지. 퓨즈가 끊어져서 먼저 차단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전압에 맞춰서 전자제품을 써야 되고 그나마 요즘은 이제 반도체 회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져서 세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100V짜리에다 꽂으면 지가 알아서 100V에 맞춰주고 200V에다 꽂으면 알아서 200V 맞춰주는 기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되는 제품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보고 특히 어디 방학 때 해외나 이런 데 놀러 나가야 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거. 알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보면 전기 계량기가 있을 거야. 요 개념 하나만 더. 보통 우리가 전기 계량기라 그래서 여러분들 집 밖에, 현관 밖에, 보통은 아파트 복도실에 있거나 어디에 옆에 여러분들 집 앞에 보면 계량기가 붙어 있어요. 거기 보면 숫자가 막 바뀌면서 돌고 있는 게 있을 거야. 여러분들 집이 지어진 이후로 얼마만큼의 전기를 지금까지 썼는지에 대한 총수치, 그리고 지금 얼마나 빨리 많은 전기를 쓰고 있는지 계산하는 장치가 있어요. 전력량이라는 거는 총 한 일의 양이니까 W를 쓰고, 얘는 단위가 와트신데 주로 킬로와트시를 많이 씁니다. 1100했죠? 공식은 P 곱하기 T인데 얘가 아워 단위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되느냐? 1와트시는 3600주울이 됩니다. 1시간이 3600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기 계량기에 얼마나 전기가 쓰는지 나오고, 여러분들 집에서 이 총 전기량을 쓴다 그러면 이 공식대로 계산해서 다 더한 뒤에 뭐 하루 동안 쓴 전기량은, 한 달 동안 쓴 전기량은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한 달에 전기 요금이 얼마인지도 계산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에너지 보존 법칙. 결국 우리가 에너지 여러 가지 배웠었잖아요. 모든 에너지의 총합은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하나의 에너지에서 다른 에너지로 바뀌죠. 지금 요 위에 LED 등 하나만 해도 1초마다 30줄의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총량은, 우주를 구성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할까요? 일정하다며. 그러면 안 없어진다는 소리잖아, 에너지가. 환경?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열 에너지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종류의 에너지는 그 100%를 열 에너지로 바꿔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열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100% 다 바꿀 수는 없다는 게 연력학 법칙의 핵심입니다. 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죠. 그게 자발적인 흐름이고, 그거를 거꾸로 돌리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에어컨이 전기를 많이 처먹는 거예요. 에어컨이라는 거는 이 교실 안에 있는 열을 끄집어서 저 밖으로 빼내는 장치자. 그럼 이 교실이 시원해지는 것보다 바깥에 더워지는 게 훨씬 더 커진다는 거지. 기계가 도는데 전기를 더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량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요게 오늘 마지막 수업 내용이 될 거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냥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요 뒤에 16문제 풀고 매기고 그러고 12시에 마칩시다. 자, 남은 거 마저 풀어.